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보잉의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이런 기사가 뜹니다. 아니, 보잉의 이런 사고가 자율주행차를 더럽혔다는 거죠. Tarnished trust. 아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다가 그쵸, 원래 우리가 쓰는 그 오토파일럿이라는 의미는 사실 비행기에서 온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훨씬 더 개발이 잘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번 사고도 사실은 이런 오토메이션 시스템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역사상 큰 사고를 두 건이나 비행기, 그것도 비행기 결함으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재구성한 저의 의견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 첫 번째로는 이건 마치 흡사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싸움, 내연기관과 테슬라의 싸움과 비슷한데요. 보잉이 이렇게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갑자기 나서게 된 이유가,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민항기를 만드는 회사죠. 민항기를 만드는 회사는 크게 두 개입니다. 보잉과 이제 에어버스인데, 원래 보잉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자동화에 썩 이렇게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잉은 이 파일럿들한테 울티메이트 풀 컨트롤을 주기를 원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는 아무래도 비행기는 좀 더 자동차보다 복잡하고 이렇게 매뉴얼 컨트롤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일럿들이 그 비행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거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겠죠. 다른 회사는 건 에어버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을 좀 고집하다가 경쟁사인 에어버스가 Fly by Wire라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동차의 Shift by Wir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컨트롤이 아니라 여기 파일럿은 인풋을 일단 주면은 이제 중앙의 컴퓨터가 그걸 받아다가 이제 적당히 처리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매뉴얼 컨트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를 기반에 둔. 그리고 이번에 에어버스 320 네오라는 이제 사고가 난 737 맥스의 경쟁 기종인데, 이 경쟁 기종이 이 시스템을 탑재한 데다가 이 기체가 좀 더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좀 더 좋고 이런 첨단 시스템, 좀 더 나은 진보된 시스템으로 이제 시장을 치고 나오다 보니까 보잉이 이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근데 보잉은 따라서 이렇게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정말 오래된 고려짝 그 기체에다가 뒤늦게 자동화 시스템인 MCAS라는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이 MCA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결국 사고를 일으킨 건데요. 이 시스템이 뭘 하냐면은 이 비행기를 수평으로 잘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노즈다운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땅에 처박아서 결국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아니, 원래 이렇게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별 관심도 없던 회사가 왜 갑자기, 더군다나 이 거지 같은 기체, 흡사 진짜 우리가 보는 내연기관의 어떤 시스템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 Shift by Wire 같이 이제 Fly by Wire, 그러니까 모든 이런 기체 내부, 어떤 비에이클 내부를 상세히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여기다 이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넣었다가 이제 피를 본 케이스죠. 보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지금 파일럿의 몸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일럿 몸값을 한번 찾아보니까 조금 오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인건비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비행기의 이제 이런 오토파일럿 시스템 때문에 옛날에는 이 기장을, 파일럿석에서 이제 기장과 부기장이 앉았는데 이제 장거리 비행하는 비행기는 한 3명 정도 앉았답니다. 근데 이런 오토파일럿들의 도움으로 비행기도 역시 이제 자동 항법 장치로 인해서 2명으로 줄게 됐지만 여전히 파일럿들의 몸값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평균치고요. 물론 스타트는 매우 낮습니다. 이거 보니까 매우 낮은데 경력이 쌓여서 메이저 업체로만 가면은 평균이 15만 불이 넘고요. 지금 환율로 2억에 육박하죠. 그리고 경력이 쌓여서 최고치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델타 같은 경우는
35만 불 이상,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럿들의 몸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럼 아무래도 인건비라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리고 이런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집중을 했냐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그래서 현업에 계신 이런 파일럿들은 약간의 위기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 뉴욕을 이제 비행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이 개입하는 비중이 3분에서 6분밖에 안 된답니다. 편도 기준으로요. 물론 파일럿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막 이렇게 송수신도, 그러니까 교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체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플라이트 레귤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알짜 그 오토파일럿을 제외하고 그 항로에서 알짜로 움직이는 건 3분에서 6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마저도 자동화를 하려는 이제 흐름은, 이제 대세는 변하지 않는 거죠. 워낙 파일럿 요즘 수급도 힘들지 않습니까? 중동의 오일머니와 이제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파일럿 지금 수급이 매우 안 되는 상황에서 몸값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질 않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비행기가 좀 더 자동화로 해줬으면, 왜냐면 지금 거의 그 긴 거리를 사실상 이착륙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데 이것마저 자동화하지 않을까, 해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대세적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그거에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었고, 보잉은 그거에 회의적이다가 결국은 그 대세에 밀려서 이런 아주 오래된 기체를 맥시멈까지, 그래서 이름을 맥스라고 줬는지 이걸 맥시멈으로 뽑아 먹으려고 하다가 이런 무리하게 이런 자동 장치를 달았다가 에러가 나서 피를 본 케이스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에 대한 숙지입니다. 이 보잉이 이런 너무 오토파일럿을 믿은 걸까요?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아직 시키지 않은 거죠. 물론 3분에서 6분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요즘 요런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기사들 최소 뭐 아주 짧은 거리의 그 거리에서도 90% 이상 오토파일럿이 한다. 오토파일럿이 거의 대부분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 시스템을 또 갑자기 이럴 때는 너무 트러스했는지 파일럿들을 별로 교육시키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제 파일럿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런 MCA 시스템을 했을 때 이것을 페이퍼 매뉴얼로 그냥 적당히 교육을 시키고 그냥 운항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운전면허증입니다. 혹은 오토파일럿에 대한 충분한 숙지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썼다가는 이런 상황에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이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진짜 3분에서 6분만 쓰면 되는데 14시간 비행 중 3분에서 6분만 사람이 신경을 쓰는 그 찰나에도 잘못되면은 이렇게 홀라당 골로 가지 않습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이 오지 않는 한 레벨 4, 4.5 그 정도 가더라도 우리 실제 이런 세상에서는 이제 자동차 세상에 비유하자면 면허증이 필요하고 섣불리 오토파일럿을 믿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오토파일럿이, 이게 더 당연히 테슬라가 발전하겠지만 발전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숙달이 되고 나서 써야지, 안 그러면 이런 사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파일럿들도 이게 방심하기 쉬운 거에, 3분에서 6분이 다 이착륙이긴 한데 그 이착륙마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랜딩을 자동적으로 하려는, 지금 가이드도 예를 들면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이착륙을 할 때 컴퓨터가 어느 정도 가이드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확히 알아야지 대처가 되지, 그냥 자동으로 할 테니까 그냥 매뉴얼만 적당히 보고 해야지 라고 하면 이런 일이 터진다는 점. 세 번째로 전방 주시입니다. 이 사고가 최근에 이제 2건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파일럿들이 이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여기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두 센서가 이제 MCAS를 담당하는 센서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오류로 인해서 그 공기 저항이든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 두 시그널이 다른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시그널을 센서들이 다른 시그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제 판단이 안 쓰는 거죠.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비행기가 이때부터 이상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 기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전방 주시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 파일럿들이 이상이 생겼네 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이러지 하면서 비행기를 이제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인풋을 줄 때마다 이 MCA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그걸 보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계속 이제 파일럿이 이렇게 계속 인풋을 주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예. 만에 하나, 그러니까 미리 이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것 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은 이 기사에 나온 건데, 파일럿들이 좀 더 미리 이상을 이제 감지하더라도 자기가 좀 더 이걸 컨트롤하고 있었으면, 이 장치에 대해서 몰랐더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미리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가 대응하는 것과 상황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MCAS를 모른다 할지라도 요 전 상황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좀 알다가 자기가 좀 이상한 데 가서 개입하는 것과,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여기서부터 대응하는 것과는 이 대응력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찾다 하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비행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파일럿들은 고도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은 충분히 또 대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토파일럿이 이제 설령 레벨, 이제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 레벨 4까지 간다 할지라도 전방을 이렇게 주시할 필요는 꼭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제 마인드 오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항상 전방을 주시해서 이 차가 어떻게 기동을 하는지를 파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거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 다 갑자기 이상이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얼른 대처해 보려고 이래저래 인풋 넣다가 시간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는 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이런 비행기 사고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로 아직은 하늘에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런 제한된 시스템인데도, 그리고 꼴랑 3분에서 6분만 사람이 개입하는데도 우리가 충분히 완벽한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는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보잉은 여전히 에어버스와 달리 현재 것을 고쳐서, 지금 이게 한 며칠 전 뉴스인데 지금 완전히 737 맥스가 그라운드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이걸 고쳐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이든 이 센서를 고쳐서 지금 다시 이거를 뜨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와서 플라이 바이 와이. 또 마지막으로 737 맥스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부 파트가 플라이 바이 와이어긴 한데, 그래도 제너럴리 얘기하면 에어버스 320 네오에 비해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진 아키텍처는 약간 중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갈아엎기보다는 현재 거를 고쳐서 팔겠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